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오늘 오후 2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4월 9일 성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권 실세들에게 거액을 제공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는데요. 벌써부터 세간에서는 여권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론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완종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해온 오병주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오병주입니다. 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82일 만인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대선 자금 문제 그리고 특별사면 로비 의혹은 전부 무혐의 처리한다, 이런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서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결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성완종 회장 사건이 이 양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메모지를 남긴 상황,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 사실은 제가 변론을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돌아가신 분이 남긴 메모지이기 때문에 실제 살아 계셨더라면은 그분이 어떤 증언을 하거나 다른 보강 자료 제출이 가능했겠습니다만은 사망하셨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수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수사를 담당하거나 변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성완종 회장이 남긴 메모지 한 장 가지고 검찰이 총체적인 수사를 하기에는 자료나 증거가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같이 변호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시작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4월 3일이던가요.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을 소환해서 18시간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요. 당시의 주된 핵심은 자원외교 관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 전 회장하고 함께 이 조사에 임했었는데요. 당시 성 전 회장이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인이 단도직입적으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 단돈 1원도 개인적으로 빼먹은 바가 없다, 횡령한 바가 없다, 이런 것을 검찰에서 떳떳하게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변론을 하면서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 성완종 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한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책정이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족 관계, 해외 유학했을 때 자제분이 쓴 업무용 카드 자금, 이런 것까지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을 상당히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이것이 시작은 자원외교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수사의 범위가 개인을 넘어서 특히 이제 자원외교를 넘어서 가족들한테까지 퍼지면서 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처음에 자원외교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왜 가족관계, 특히 이제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자제분의 이를테면 생활비까지도 뒤져서 조사를 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자원 외교에 관련해서 수사를 원래 타겟으로 잡았지만은 거기에서 특별히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이 밝혀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사 대상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전방위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검찰 입장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시작하면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수사를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원래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거 이외에 다른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전방위로 수사가 들어가면은 어떤 피의자건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를테면 검찰의 수사 방침이 어쨌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했는데 관련된 내용이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오면 검찰 스스로도 왜 이 수사를 시작했냐라는 국민적 비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소환을 하면 털어서 먼지를 하나라도 내야 되겠다 이런 검찰의 입장이나 뭐 그런 의견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수사 전방위 수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다만 특수부 수사는 이와 같은 전방위 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무슨 딱 잡아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송환종 회장 사건은 자원 외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수사이기 때문에 자원 외교 부분을 들여다봐서 증거가 나오지 않거나 착복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기업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수사에 있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송환종 회장이 수사를 받다가 자신의 그런 억울한 심경을 지난 4월 10일이던가요?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일정 밝히면서 당시에 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에게 돈을 건넸다 이런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어떻게 변호인단하고 사전에 좀 조율돼서 진행된 인터뷰였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 변호사한테 상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 다음날 영장실질신문 할 때 저희 사무실에 아침 9시 반까지 도착을 해서 저와 같이 법정에 10시 영장실질신문 재판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입장이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10시 30분까지도 저하고 그 다음날의 변론이라든가 사건에 대해서 전화로서 또 상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새벽에 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경향신문 인터뷰하시고 이와 같은 메모지가 전달되고 하는 이 상황은 전혀 변호사한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양반이 극단적 선택을 할 거리라는 기미가 있었다거나 했으면 제가 사실은 변론을 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뒀을 것입니다. 이 분을 24시간 붙잡고 있어서라도 절대 돌아가시지 않도록 제가 했었어야 올바르고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날 밤, 그러니까 사망 전 밤 10시 반까지 다음날 변론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의논했던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죠.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은 내가 만약에 영장실질신문에서 영장 기각이 안 되고 구속됐다고 가정하면은 재판에서 형량이 얼마 정도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밤 10시경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실 양반이면 그거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음날 죽기로 결심한 분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이 그리고 저한테도 그 전에도 내가 만약에 구속되면 구속을 하겠다면서 상당히 의지가 굳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대기업체를 일군 분이고 또 만학으로 다시 한양대학교 또는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한 양반입니다. 만학으로 나중에. 그래서 의지가 굳습니다. 가난을 딛고서 대기업을 대부분의 재벌들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또다시 재벌한 재벌 2세인데 이 사람은 상업주의자 본인이 기업을 일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라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저한테 의지를 굳게 가지고 내일 아침 9시 반에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 다음 법정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한 것은 돌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대개의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제 죽음을 결정할 때 그게 뭐 비단 어떤 한 사건이 뭐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다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극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는데 성환종 회장의 경우에는 좀 어땠습니까? 우울 증세는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도
하루 전날 점심 때도 저를 만났거든요. 돌아가실 분 같으면 뭐 하려고 변호사를 만나서 법률적에서 상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날뿐만 아니라 그 전날, 전전날 계속 만나고 저하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정난기업을 다시 살리고 또 본인도 억울한 부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분식회계로 검찰에서 뭐 5년에 걸쳐서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검찰 영장 사실관계를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불과 5년에 걸쳐서 1,250억 정도의 분식회계입니다. 1년으로 나누면은 1년 단위로 나누면 250억. 네. 매출 1조 5천억 기업에서 250억 원 정도의 회계 처리가 전년도에 갈 것이 금년도에 왔다든가 이런 회계 처리 잘못이라는 것은 분식회계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식회계를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은행 대출받은 거 뭐 이런 것도 은행 대출받은 것을 떼어먹었으면 사기지만 안 떼어먹었거든요. 갚았거든요. 네. 또 일부 미변제 금액도 충분히 갚을 기업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검찰에서 논리로 봤을 때 사기로 의론 구성해서 분식회계가 있었으니까 그 후에 수출입은행이나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모조리 사기다 이렇게 됐는데 대출을 했던 은행에서 돈을 떼먹었으면 걔들이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은행에서 고발한 바도 없어. 피해자가 고발도 않고 문제 삼지 않은 것을 이걸 사기다. 은행을 상대로는 사기다. 이렇게 이론 구성해서 기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기소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법원 판사의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이와 같은 논점을 제기를 했을 때는 네. 저는 공소사실 유지가 쉽지가 않다. 검찰 입장에서 본 공소사실이 유지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성완종 회장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변호사로서는 자신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법정에서 공방전이 벌어졌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던 형사 사건인데 네. 성완종 회장이 저희가 그와 같은 부분도 변론서도 그 전날 이메일로 보내줬거든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런데 왜 극단적인 선택에서 그냥 생명을 버렸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생명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꾸로 저도 상당히 아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기미만 알았으면 제가 그 집에 방문해서 24시간 감시를 해서라도 극단적 선택을 못하도록 막았을 겁니다. 네, 자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성완종 회장의 죽음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내가 구속되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내가 구속되면 재판받으면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냐 이런 것을 변호사하고 전날 상의까지 했단 말이에요. 밤에. 그런데 아침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메모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메모지는 어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쓴 것이다라는 게 언론의 좀 분석이었는데요. 이런 징후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이분이 생전에 사실 물론 이제 이 사건 자원외교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지만 사실을 내가 뭐 정치하면서 그리고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관계에 뭐 이런 돈을 뿌렸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 메모지에 적고 이런 상황 자체는 돌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론할 때 이와 같은 얘기 자기가 죽을 것을 예측하고 이런 메모지를 남기겠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남길 수가 없죠. 변호사한테는. 저도 이 양반이 극단적 선택을 한 소식 자체를 새벽 아침에 한 8시 반쯤인가 출근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네. 기자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성완종 회장이 행방불명 됐는데 알고 있느냐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1시간 후에 9시 반에 나하고 만난다는데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 하고서 그때 얼른 전화를 했어요. 성완종 회장한테 핸드폰으로.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 끊임없이 이 양반이 뭐 오후 2시, 3시 언제 돌아가셨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오후 2시, 3시까지도 제가 핸드폰을 계속하는 것이 그 핸드폰에 찍혀 있을 겁니다. 제발 돌아가시지만 말길 바라고 만약에 극단적 선택만 안 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제가 통화해서 설득을 해서 절대 돌아가시지 말라고 설득을 하려고 전화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경향신문 인터뷰를 돌아가시 직전에 하고 네. 메모지를 남기고 하는 상황 자체는 변호인이라든가 가족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메모지가 발견된 것은 네. 이 양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삼성의료원, 이 양반 장례식은 서산의료원에서 했는데 네, 네. 삼성의료원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예. 그래서 밤 11시 반에 삼성의료원을 갔더니 가족들이 네. 유리품 유서라든가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네, 네.
유서 이런 것은 일부를 얻었고 거기에 뭔가 메모지가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메모지를 가족들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수사기관에 바로 검찰에 연락을 드렸어요. 네. 거기에 유서가 있건 메모지가 있으면은 가족들이 그것을 달라고 하니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하는 말이 유서는 가족에게 전달이 되고 거기에 메모지가 있는 부분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서 하나의 증거품으로 볼 수 있어서 검찰에서 압수를 해서 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런데 메모지 내용이 뭔지 또 가족들이 궁금해했어요. 네. 그런데 메모지 내용은 지금 당장 그것을 바로 가족들에게 전달해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결국 그 메모지 내용이 나중에 이제 언론 또는 검찰, 사법기관의 전체가 이제 공개가 되게 된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 유서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당시에 메모지가 있다라는 내용을 가족들은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아마 그 가족이 경찰서에 유류품 때문에 갔었던 것 같아요. 아, 경찰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유서하고 메모지 이런 것을 자기들한테 인계됐으면 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가 바로 검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죽음에도 상당히 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이네요. 그죠? 이게 전날까지도 분명히 이분이 내가 재판 형량 얼마나 받을까, 그리고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법원으로 가면 일단 구속은 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 가면 이게 검찰에서 검찰 측이 제기하는 공소 사실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건 자신 있습니다라고 성완종 회장에게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자신 있다는 말씀은 어느 변호사하고도 똑같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일단 기소를 했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자신 있다는 표현을 쓰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것이 법원의 재판에 가면은 억울한 부분을 풀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 있다는 표현을 썼을 경우에는 혹시 법원에서 유죄가 났을 때 변호사의 신뢰성의 문제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자신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진상 규명하면 억울함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억울함.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앓고 있는 그 억울함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진상 규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완종 회장한테 이것은 좀 결과적으로는 유리한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렇게 충분히 여지를 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아마 저하고 밤 10시 반 정도까지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서관을 통해서 통화가 주로 이루어졌고 밤 10시 반에는. 그런데 그 후에 10시 반 이후 또 새벽까지 아마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셨는지, 왜 생명을 버렸는지 그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검찰에서 16시간 조사를 받을 때 제가 같이 배석을 해드렸는데 조사 직전에 특수부장 검사실에서 제가 성완종 회장님 모시고 와서 특수부장님 보고 차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조사 전에.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0분 정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대화 내용 중에 성완종 회장이 나는 이 부분에 억울합니다. 자원 외교라든가 횡령 사기 부분에 억울합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겠습니다. 이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겠습니다. 이 표현이 자기가 죽음까지도 생각했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결과론적으로서는 그게 그 말이 그 뜻이었는지 이렇게 생각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이외에는 항상 저하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변론 준비를 하면서 대화할 때도 그렇고 정면 돌파 의지가 강했고 자기가 구속된다고 해서 그거 겁내진 않는다. 구속됐으면 구속을 각오하고서도 자기 억울한 부분은 밝히면서 대처를 하겠다. 의지를 굳게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그 생명을 바쳐서라도 라고 하는 것은 그 특수부장을 만나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겠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꼭 바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강조의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이를테면은 임관영 부장검사를 만났을 때.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 부장검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본인이 억울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 네. 그것이 진짜 죽는다는 말로서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아마 검찰에서도 진짜 죽는다고 했으면 우선 사람 생명 살리려고 노력했겠죠. 검찰청도 다 어떤 피고인의 인권이나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존중을 해줘야 되는 기관이고 또 저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변론보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뒀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성완종 회장의 그 흔적들이 그냥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비운의 기업인 이런 정도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지의 한국인이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기업을 일구고 나중에 만학의 꿈을 이뤄서 대학도 가고 또 이제 미국에 유학도 하고 이런 전력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열심히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분인데 수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날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분이 북한산에 갔고 북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유가족이나 혹은 변호인께서 좀 파악한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돌아가신 상황 이유는 행적은 가족들도 잘 모르십니다. 가족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성완종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딱하고 또 안쓰럽고 또 그동안에 훌륭한 선행을 베푼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 대기업체 오너 회장이나 재벌그룹 회장분들이 자기가 어떤 큰 자선을 위해서 큰 거금을 내놓고 쾌척하고 하는 경우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긴 합니다만은 성완종 회장은 그런 식으로 거금을 쾌척해서 언론에 보도되게 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본인이 25년 동안에 소년, 소녀, 가장 등 불쌍한 학생들을 위해서 28,000명, 약 35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모든 이익금을 투입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성완종 회장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되게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장학재단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 소년, 소녀, 가장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렇죠. 이 사람은 그렇죠. 예. 지역구와 상관없이 전국 각지에서 자기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불쌍한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재산을 투입을 했고 또 정작 본인은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한테는 25평짜리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한 채도 못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일부 언론에서 비춰듯이 성완종 회장이 무슨 비리 기업인이고 이권을 위해서 무슨 3년이나 받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것을 자꾸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를 찌면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이나 중에서 사면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구속됐다가 나오셔서 사면 받고 한 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분식회계라는 것은 그런 논리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체건 매출 1조 5천억 에서 1년에 한 250억 정도의 회계 잘못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체들이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는데 그것을 과연 그 기업체에서 하는 모든 은행 대출 형식을 사기로 볼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사 생활 해봤습니다만은 수사에 있어서 성완종 회장이 이 케이스는 좀 억울하게 느끼는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고 또 불쌍한 학생들을 25,000명이나 350억이나 투입했고 도왔고 이름 없이 도왔단 말이죠. 자기 생색을 내지 않고 언론에서 25,000 돌아가신 다음에 이것이 밝혀진 얘기지만 25,000명을 도왔다는 얘기는 본인이 생전에 무슨 자랑하고 돌아다닌 바도 없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인으로서 자수성가했고 또 계모 밑에서 어려운 형제들 데리고서 혼자서 어깨뼈가 타골될 정도로 등지게 짐을 지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 명예는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후에 사실은 제가 변론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는데 불쌍한 기업인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의 명예는 회복시켜주는 게 올바르다 생각해서 제 언론 취재에도 응하고 인터뷰도 응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왜 자원외교 비리 혐의 수사에 타깃이 됐을까요?
그 부분은 네. 검찰에서 왜 수사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증거가 누가 제보를 했다든가, 네. 누가 투서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획 범죄 수사를 위한 기획 단계에서 어떤 경남기업이라든가 이런 자원외교와 관련된 기업체의 잘못이 있는지 살펴본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 경위, 어떤 원인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이것은 변호인으로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의문이 남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대체 박근혜 정부 그것은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말은 본인 말이 제가 변론하면서 저하고 상담할 때 자기가 왜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돈을 탁복하거나 횡령한 것이 없는데 왜 모델 케이스로 자원외교와 관련된 수십 개의 기업체 중에서 자기 경남기업이 수사 대상으로 1순위로 올라왔는지 의문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차례 토로를 했습니다. 왜 본인이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꼽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데. 그런 본인이 하소연을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 메모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고인이 사망 전에 남긴 그 메모지만 보더라도 사실 여권의 이제 정치인도 하셨고요.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또 여권의 친한 정치인들도 많은데 왜 박근혜 정부가 나를 이렇게 타깃으로 삼았을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변호인께 종종 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거기서 무슨 박근혜 정부 이런 표현을 상원장 회장이 쓰시진 않고 내가 왜 수십 개의 자원 외교와 관련된 큰 회사들이 많은데 경남 기업이 첫 순위로 모델 케이스로 수사 대상에 올라서 전방위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 어느 정파 누구 이렇게 저하고 대화할 때는 본인이 정치를 했지만은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변론할 때 저한테 참고를 해달라. 억울하게 자기가 수사 대상에 지목돼 있고 자원외교 관련해서 착복한 게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검찰의 수사를 보면요. 물론 오후 2시에 나올 검찰 수사 결론 이제 최종은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과정을 놓고 본다면 성완종 전 회장 쪽이죠. 그러니까 금품을 주었다라고 폭로한 쪽. 그러니까 박준호 상무, 이용기 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스트에 등장했던 핵심 인물들,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걸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대체하거나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좀 합당한 수사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신속히 규명되기를 다들 원하셨습니다만은 수사를 하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메모지를 남긴 분이 살아계셨으면은 이제 직접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하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모지 종이 한 장을 남겨놓고 사람이 돌아가셔서 사망해서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수사하기가 아주 또 어려운 수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요새는 언론 발표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참 검찰도 수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떠안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노건평 씨가 이번에 어찌됐든 이제 기소할 방침임을 검찰이 밝혔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말 사면 로비를 받았을까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사면을 이분이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을 제가 그 당시의 경위를 전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운데 다만 사면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법률적인 절차이고 또 헌법상에 있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사면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무슨 비리가 있다면은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 사면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했다고 하면 또 법에서 또 법적으로도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면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구속됐다가 나오셔서 다시 정치를 네. 하신 분들, 국회의원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관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지 여부가 증거에서 확보가 됐을 때만 가능한 논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성완종 회장의 사면을 하고 한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인이 된 이후에 아마 가장 충격을 받은 분들이 유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지금 그 경남기업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은 좀 어떤 입장인지 어떻게 지내고 아마 계신지. 그 자제분도 제가 장례식장에서 봐서는 비탄에 잠겨 있죠. 사모님도 그렇고 또 형제분들도 그렇고 형제분들이 우위가 또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 자기 형이 이제 가난한 시절에 그 동생들을 거느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아들들한테도 그 큰 사랑으로 아마 가르치고 너희한테는 내가 이 대기업체를 물려주지 않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한 채만 물려주는 것으로 족하도록 하라.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언론에도 이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 걸로 맞춰서 이 가족들이 참 비탄에 잠겨 있고 아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불쌍한 어린이들을 돕는 서산장학재단만은 끝까지 유지해달라는 것이 유선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은 계속 하고 싶어하고 아마 어떤 방법으로건 그런 장학재단을 유지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 전 회장의 죽음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이분이 왜 스스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의 의문이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메모지를 통해서 밝힌 내용 그리고 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본부장을 맡아서 조직 관리할 때 2억 정도 현금으로 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이것이 대선 자금과 관계가 있다는 고인의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뉴스를 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성완종 회장이 외부에 알려지진 않지만은 그렇게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푼 사람이고 불쌍한 그 생명을 잃은 그런 사태가 일었습니다만 성완종 회장 개인의 기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최소한의 명예 이런 것은 지켜질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병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시간 후에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해서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은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수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홍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성완종 리스트 파문, 검찰 조사를 받던 성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가 굉장히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론 지금 어떻게 왔고 어디까지 왔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디까지 왔다 이것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의혹 핵심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사 도중에 나왔던 어떤 다른 부분들, 특사라든지 인재 김한길 의원 관련 부분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이번 수사 이제 의혹이 불거졌던 그 핵심이 그 쪽지에 나온 그 8인이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중에서 이제 이미 이제 검찰이 밝힌 대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네. 그다음에 이완구 전 총리, 이분들은 불구속 기소를 하고, 네. 이제 나머지 6인 박태열, 홍문종, 유정복, 서병수, 김기춘, 이병기 6인은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전부 혐의 없음,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이미 난 걸로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정치권 입장에서 보자면 원조 친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그 뭐라 합니까, 탈박입니까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구속 기소까지 가는, 이렇게 친박과 비박을 좀 구분해서 검찰이 결론을 짓는 뭐 이런 모양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제 8명 중에 자세히 보면 네. 기소를 하기로 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애초에 친박이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조 친박은 친박이지만 원조 친박이 아니라 신박으로 불리죠. 네. 뉴박입니까? 뉴박? 이제 그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섰던 이런 분들에게 그런 그 신박 이런 명칭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뭐랄까요, 2007년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사람들 말고, 네. 다른 분들은 기소가 되고, 이 허태열, 유정복, 서병수, 김기춘, 홍문종, 이병기, 이분들은 그 MB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네.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붙었던 그 시절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굉장히 헌신해온 분들이죠. 네네. 이분들은 이제 다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면은 네. 누구라도 원조 친박은 무혐의,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기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 전 회장이요. 목숨을 끊기 직전에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향신문 네네. 인터뷰하면서 여권 실세들의 이름을 다 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에서 7억 다 각각 돈을 줬는데 그 돈의 핵심은 대선 자금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네. 밝혔고, 무엇보다 네. 홍문종 지금 의원이죠. 지금 그 네. 홍문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홍문종이 본부장을 맡아서 조직을 관리하니까 내가 네.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2억 원을 얘기를 하는 네. 거죠. 2억 정도, 2012년에. 그렇죠. 이렇게 현금으로 줬다. 이것도 자기가 네. 썼겠냐? 결국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썼다. 선거에 썼을 이런 것이다.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긴 했지만 사실 이분이 조사받는 것조차도 검찰 기자들이 몰랐었죠. 온다는 것도. 미리 누가 언제 온다 이런 거를 뭐 세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죠. 근데 또 그 검찰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어떤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미리 누가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주긴 힘들다, 뭐 그런 이유였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일단 홍문종 부른 거는 어떻게 그 여론에 떠밀려서 네. 불렀던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이렇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2012년 대선이라면 선거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 조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단서에 불과하고 성 전 회장의 주장,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이 발언을 쏟아낸 성 전 회장의 지위,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검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 팠어야 됐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검찰이 뭐라고 해석을 하던가요?
일단 황문종 의원 관련 부분 굉장히 네.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네. 허태열 전 네. 비서실장. 뭐 어디서 만나서 그렇습니다. 얼마를 얼마를 줬다, 줬다. 여기까지 뭐 10만 달러, 7억. 예. 예, 다 얘기를 하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네. 왜냐하면 다 돈이 필요한 상황들에 돈을 줬다고 했으니까.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랬을 것 같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네. 뭐 하나도 이제 밝혀내지를 않은 결과입니다. 이게 그 검찰에서는 특별수사팀에서는 기자들을 만날 때 언제나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전제를 합니다. 네. 그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공여자가 죽은 사건이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건이다 하고 전제를 하고 항상 그 나머지 얘기들을 하죠. 네. 그래서 본인이 공여자가 나와서 진술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거를 항상 내세워서 조금 뭐랄까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그런 뉘앙스로 항상 얘기를 네. 해왔죠. 하지만 이제 그동안 검찰이 진행했던 것이 경남기업 뭐 자금 흐름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뭐 훑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언론이 검증할 수 없고 사실 검찰만 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이 수사 발표 이후에 항상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특별수사 결과가 이랬다. 어떤 검찰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소재로 이렇게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의 논리는 공여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고로 이 사건은 여기서 수사 종결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점을 네. 국민들이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네. 오후 2시에 얘기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여자가 죽음에 이르면서 폭로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현실에 부합할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네네. 검찰이 지금까지 이제 경남 기업을 샅샅이 훑은 것과 마찬가지로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돈을 성 전 회장이 건넨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계좌 추적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어떤 기한을 넘겼다, 네. 공소시효를 넘겼다 이런 건들도 사실은 뭐 기소를 하든 하지 않든 네.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파악을 해서 받았더라, 안 받았더라. 그렇지만 기소는 못한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공여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 죽음에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지만 그 전날 밤 늦게까지도 내가 재판을 받으면 형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이거를 견뎌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죽음에도 좀 의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도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저도 이번 발표를 앞두고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네. 사실 그 인터뷰 하시는 기자분이 이제 마음 강하게 먹으시라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성 회장도 뭔가 뭐 좀 수긍하는 뭐 그러면서 자신이 억울해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좀 뭐랄까 이 비리를 다 밝혀가지고 자기가 뭐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렇게 하겠다
대한민국을 바르게 나가는데 뭐 이렇게 기여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거 읽어보고는 다시 한번 뭔가 그럼 왜 자살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네. 또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밤 늦게까지 변호인과 통화를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새벽까지의 행적이 묘연해요. 네. 그리고 이분이 북한산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가는데 밤사이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도 모르고 변호인도 모르고 뭐 검찰은 알고 있나요? 검찰은 네, 행적을 생전의 네. 행적을 다 복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 그거를 이제 기초 자료로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네. 해서 네. 오늘 2시 발표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죽기 전의 행적을 좀 소상하게 밝혀달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사망 사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2012년 대선 자금 의혹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특검을 한들 살아있는 권력을 얼마나 건드릴 수 있겠냐 이런 비관적 전망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검찰 수사 결과 좀 지켜보고요.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꼼꼼히 더 취재하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